추석 귀향길 버스에 들이닥친 무장강도. 성희롱하며 노인들을 위협하는 순간 해병대 수색대 여군 중령의 지옥 같은 참교육이 시작되면서 강도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 강원도 산골 마을의 새벽은 유난히 맑고 서늘했다. 해병대 수색대 중령 서아리는 강원도 고성군의 작은 시골 버스 터미널에 서 있었다. 계급장과 무거운 전투화 대신 단정한 생활 한복 차림의 그녀는 영락없이 고향을 찾은 단아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북동풍은 단순한 계절풍이 아니었다. 38선 접경 지역의 싸늘한 공기처럼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다가올 불길한 기운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서아린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이라 해도 믿을 법한 동안의 얼굴은 청초하기 그지없었다. 투명한 피부와 커다란 눈망울, 오뚝한 콧날은 그 자체로 한 폭의 동양화 같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100만 번의 훈련과 실전을 통해 다져진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해병대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과 탄탄한 균형감은 한복의 부드러운 선 아래 숨겨진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해병 수색대의 혹독한 훈련과 실전 경험은 그녀의 모든 세포에 각인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해병 수색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철학 그 자체였다. 그녀의 고향은 설악산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다. 오랜만에 맞는 추석 연휴, 그녀는 부모님과 조상님께 성묘를 올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참이었다. 도시에서 오는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미리 내려와 있는 부모님께는 오늘 오후에나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드려 놓았다. 그들에게는 아직 군인이자 그것도 해병대 수색대 중령인 딸이 버스 한 대 제대로 타지 못해 고생할 거라는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낡은 마을버스가 뿌연 매연을 뿜으며 정류장에 도착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고 버스 안에서는 정겹고 구수한 사투리가 흘러나왔다. 대부분의 승객은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었다.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들고 손자 손녀에게 줄 용돈을 준비하는 할머니, 갓 수확한 고구마와 배를 한 아름 짊어진 할아버지, 모두 추석의 풍요로움과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다. 서아리는 조용히 빈자리 하나를 찾아 앉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겨운 시골 풍경에 그녀의 마음은 잠시 평온해지는 듯 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채로 맞는 고향 가는 길은 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소녀의 감성을 일깨우곤 했다. 버스는 비좁은 국도를 따라 설악산 자락을 오르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라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차들이 오가는 길이었지만 마을버스 안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노인들의 잔잔한 수다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따뜻한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었다. 서아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해병대 훈련소의 혹독한 기억, 차가운 동해 바다에 몸을 던지던 순간들, 그리고 작전 중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버스 안에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앞문이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강제로 열리더니 거구의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입가를 비죽이며 드러난 흉터와 시퍼런 문신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 위로 싸구려 시계가 번뜩였다. 그는 버스 안의 평온함을 한순간에 찢어발기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뿜어냈다. 야, 이게 같은 노인네들, 어딜 그렇게 기어가는 거야? 여기가 누구 놀이터인 줄 알아? 남자의 고함에 버스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노인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의 품에 파고들었다. 운전기사도 당황한 듯 핸들을 꽉 잡은 채 굳어버렸다. 남자는 마치 버스 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거만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을 쇠파이프로 툭툭 건드렸다. 어이 할망구. 추석이라고 지갑 두둑하게 챙겼을 거 아니야? 얼른 내놔봐. 너희 같은 늙은 것들한테 돈은 사치지. 그는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며 위협했다. 할머니는 잔뜩 겁에 질려 보따리를 품에 껴안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다. 얇은 한복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버스 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서아린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평화로운 추석 연휴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해병 수색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녀는 언제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찾는 훈련을 받아왔다. 이 낡은 버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은 그녀에게는 이미 하나의 작전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움직임과 표정을 주시하며 그의 심리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광기와 탐욕이 뒤섞인 예측 불가능한 폭력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순간을 기다렸다. 북동풍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곧 닥쳐올 거센 폭풍의 전조처럼 들렸다. 무장강도 흥랑은 버스 안의 침묵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희생양을 고르는 사냥꾼처럼 노인들 사이를 거닐며 쇠파이프로 좌석을 탕탕 두드렸다. 그 소리는 낡은 버스의 철판을 때리는 소리라기보다는 버스 안의 사람들의 심장을 직접 때리는 소리 같았다. 할머니 한 분이 겨우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며 애원했다. 아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손주 용돈 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흥랑은 할머니의 말을 끊고 코웃음을 쳤다. 돈? 늙은 것들이 돈이 뭐가 필요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같은 젊은 놈들이 써야지. 그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버스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흐느낌이 터져나왔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흥랑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와 그의 흉포한 눈빛은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듯 했다. 서아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해병 수색대 중령으로서 그녀의 임무는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비록 지금은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의 몸이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강철 같은 군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고요하지만 단호한 눈빛.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흥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서아린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동안의 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에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가 그저 겁에 질린 채 자신에게 돈을 바치려는 흔한 시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봐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추석인데 좋은 날 이렇게 어르신들께 행패 부리는 건 좀 심한 것 같네요. 원하는 게 돈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그만 놓아주시죠. 서아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흥랑의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에 흥랑은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곱게 생긴 처자가 나한테 훈계질을 하네. 그래, 너 같은 예쁜 아가씨가 돈 대신 몸으로 떼어주는 건 어때? 어차피 명절인데 내가 외로워서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성희롱 발언에 버스 안은 더욱 싸늘해졌다. 흥랑은 서아린을 향해 쇠파이프를 흔들며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몸을 훑어내렸다. 그의 비열한 시선에 서아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분노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이었다. 이봐요, 지금 당장 그 손에 든 쇠파이프 내려놓고 버스에서 내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서아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지며 경고했지만 흥랑은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오히려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하하, 이년이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후회? 내가 후회할 짓을 했나? 야, 이 늙은이. 이 예쁜 아가씨가 내 목숨을 대신할 용기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흥랑은 할아버지의 목에 쇠파이프를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떨었다. 버스 안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아린은 흥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이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버스 운전기사의 눈을 재빨리 살폈다. 낡은 백미러 너머로 마주친 운전기사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아린의 머릿속에는 해병 수색대의 작전 매뉴얼이 스쳐 지나갔다. 인질 구출, 최적의 타이밍, 최소한의 피해.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짧고 굵게 신호를 보냈다. 운전기사는 그녀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침착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단 몇 초 만에 수립된 것이다. 자, 이 미친년을 어떻게 요리해줄까? 이 늙은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고. 곱게 내 말 들으면 모를까 까불면 이 할아비는 그냥 한 줌 흙이 되는 거야. 흥랑이 서아린을 향해 다시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할아버지를 더욱 세게 위협했다. 바로 그때였다. 운전기사가 갑자기 버스를 급정거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버스가 크게 휘청거렸다. 승객들은 물론 흥랑도 예상치 못한 급정거에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찰나의 순간 서아린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맹렬했다. 마치 해병 수색대 훈련장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맨몸 전투 기술처럼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흥랑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찰나 서아린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쇠파이프를 놓치게 만들었다. 쇠파이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버스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그녀는 흥랑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어 제압했다. 크악! 이년이. 흥랑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서아린의 완벽한 제압술에 갇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서아린은 흥랑의 머리를 좌석에 강하게 부딪히게 한 뒤 그의 등 위로 올라타 목덜미의 혀를 정확하게 눌렀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어르신들께 했던 말, 그리고 나에게 했던 성희롱 발언,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고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놈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아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흥랑의 머리를 들어 버스 바닥에 다시 한번 강하게 내리찍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흥낭의 몸이 축 늘어졌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서아린의 압도적인 힘과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공포에 질려 떨던 노인들의 눈빛은 이제 경외와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다. 추석 연휴 평화로워야 할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인질극은 해병 수색대 중령 서아린의 손에 의해 단 30초 만에 완벽하게 진압되었다. 버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지만 그 정적 속에서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묵직한 감동이 흐르고 있었다. 흥낭은 축 늘어진 채 버스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서아린은 흥낭의 손목을 단단히 결박한 후 운전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운전기사는 아직도 놀란 얼굴이었지만 서아린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행동했다. 버스 안의 노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아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주 용돈 다 뺏길 뻔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서아린은 노인들의 감사를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살벌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흥낭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의 품속에서 떨어져 나온 낡은 지갑 속에는 그의 신분증과 함께 낯선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밤의 제왕 그림자라는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상징 문양이 박혀 있었다. 서아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단순한 무장 강도가 아니었다. 이 사건 뒤에는 분명 무언가 더 큰 조직이 숨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와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버스에 도착했다. 시골 마을의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아린의 침착한 대응과 흥낭의 완벽한 제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흥낭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서아린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흥낭의 지갑에서 발견된 명함에 대해 언급했지만 시골 경찰관들은 그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그들에게는 추석 연휴에 발생한 단순 강도 사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아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병 수색대 중령으로서 그녀는 평범한 사건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감지하는 데 익숙했다. 밤의 제왕 그림자라는 문구는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경찰의 조사를 마친 후 조용히 자태식에게 연락했다. 자태식은 그녀의 군 시절 가장 믿음직한 팀원이자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자태식, 오랜만이야. 추석 연휴에 미안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선배님 필승. 무슨 일이십니까? 선배님 일이라면 제 일보다 중요합니다. 서아린은 버스에서 있었던 일과 흥낭의 지갑에서 발견된 명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 명함에 적힌 밤의 제왕 그림자가 뭔지 알아봐줘.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 같아. 밤의 제왕, 그림자 특이한데요. 알겠습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승. 자태식과의 통화를 마친 서아린은 버스 터미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해병 수색대 중령으로서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었다. 노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조직의 그림자. 이것은 그녀의 정의감과 군인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추석 연휴의 붉은 노을이 설악산 자락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서아린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밤의 제왕 그림자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미지의 적에 대한 경고이자 새로운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연히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자태식에게서 충격적인 보고가 날아왔다. 선배님, 밤의 제왕 그림자 조직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강도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암룡이라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하부 조직입니다. 주로 강원도 산간 지역과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며 마약 밀매, 인신매매, 고리대 금업 등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연휴를 이용해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나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워낙 음지에 숨어 있고 지역 유력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있어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태식의 보고는 서아린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버스에서 마주쳤던 흥랑의 비열한 눈빛과 노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을 떠올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해병 수색대 중령 서아린은 휴가 중이었지만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였고 그녀의 군인 정신은 이런 불의를 절대 좌시할 수 없었다. 암룡, 밤의 제왕, 그림자. 서아린은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이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어둠을 찢고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녀는 고향 부모님께는 급한 일이 생겨 휴가가 조금 연장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다. 그리고 자태식에게 암룡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추석 연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성묘 대신 그녀는 이제 거대한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추석은 해병 수색대 중령 서아린에게 새로운 전장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심장은 이미 다음 작전을 위해 고동치기 시작했다. 서아린의 추석 연휴는 고요한 성묘와 따뜻한 송편 대신 차가운 결의와 끓어오르는 분노로 채워졌다. 자태식을 통해 전달받은 암룡 조직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거대했다. 그들은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버스에서 마주쳤던 흥랑은 그 거대한 악의 실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아니 빙산에 붙어있는 한 점의 이끼에 불과했다. 경찰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뿌리가 법과 제도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더욱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다는 의미였다. 해병대 수색대의 붉은 명찰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녀에게 눈앞의 불의를 외면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어둠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의 검은 실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그녀의 결심을 들은 자태식은 처음에는 극구 말렸다. 선배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는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카르텔입니다. 선배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태식아. 서아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우리가 언제 안전한 작전만 골라서 했나? 가장 위험한 곳이 때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나는 그들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외부인이자 그들이 얕잡아 볼 여자다. 이것만큼 완벽한 위장 조건은 없어.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자태식은 결국 그녀의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기로 약속했다. 그는 밤을 새워 서아린을 위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냈다. 이름은 강지아. 과거 서울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고 강원도로 흘러들어온 여자. 싸움 실력은 뛰어나지만 돈과 성공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으로 가득 찬 인물. 자태식은 그녀의 가짜 신분증과 범죄 기록, 심지어 과거 업소 동료들의 가짜 증언까지 완벽하게 조작해냈다. 서아린, 아니, 이제부터 강지아가 된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단아했던 생활 한복은 벗어던지고 몸에 딱 붙는 가죽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짙은 스모키 화장으로 얼굴을 가렸다. 청초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도끼로 가득 찬 반항적인 눈빛만이 남았다. 그녀의 변신은 완벽했다. 해병 수색대 중령 서아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험하고 매혹적인 판무파탈 강지아만이 존재했다. 자태식의 정보에 따르면 암용 조직의 신입 조직원 충원은 주로 속초의 한 낡은 수산물 시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불법 도박장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조직의 중간 보스인 독사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장소였다. 추석 연휴로 들뜬 속초 시내의 분위기와는 달리 도박장으로 향하는 뒷골목은 비릿한 생선 냄새와 퀴퀴한 담배 연기,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뒤엉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강지아는 거침없이 도박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낡은 철문이 끼익 비명을 질렀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벌이는 광란의 도박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도박장의 순간적인 정적을 가져왔다.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아름답고도 위태로운 이방인에게 쏠렸다. 남자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욕망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가장 안쪽에서 팔짱을 낀 채 도박판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화려한 금목걸이와 용 문신, 그리고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운 눈빛. 그가 바로 독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가 독사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이 아가씨. 여긴 여자들이 놀러 올 곳이 아니야. 곱게 온 길로 돌아가는 게 어때? 강지아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독사를 향해 턱짓했다. 저기 앉아있는 오빠한테 볼 일이 있어서. 비켜. 그녀의 거만한 태도에 사내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었다. 그중 한 명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밀쳤다. 그 순간이었다. 강지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른 한 명이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여 피하는 동시에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3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군대에서 배운 정교한 살상 기술 대신 길거리 싸움꾼처럼 거칠고 본능적인 움직임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수색대의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도박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독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하, 이거 정말 물건이 하나 들어왔네. 아가씨, 이름이 뭐야? 보통 깡다구가 아닌데. 강지아.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해. 특히 사람 패는 거. 강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워 입에 물고 독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도발적인 눈빛에 독사는 흥미롭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돈 좋지. 그런데 말이야, 이 바닥은 싸움만 잘한다고 돈을 버는 곳이 아니야. 배짱과 의리, 그리고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독사는 자신의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는 잠시 후 빚에 쪼들려 도박장에 잡혀온 듯한 한 남자를 질질 끌고 왔다. 남자는 이미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는지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저 새끼, 우리 돈 3천만 원을 떼먹고 잠수를 탔어. 아가씨, 내 실력이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해봐야지. 저놈 손가락 하나 내가 직접 잘라봐. 그럼 널 우리 식구로 받아주지. 독사의 잔인한 제안에 도박장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인간의 마지막 양심마저 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악마의 의식이었다. 강지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독사에게서 날카로운 단도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남자의 손을 거칠게 잡아 도박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느 쪽 손가락이 마음에 드세요, 오빠? 이왕이면 제일 예쁜 걸로 골라드려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들어 남자의 새끼손가락 위로 가져갔다.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독사와 그의 부하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아름다운 악녀가 벌일 잔혹한 쇼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칼을 든 손을 내리찍는 척하며 동시에 테이블 밑에 있던 자신의 발로 남자의 의자를 걷어찼다. 남자는 의자와 함께 뒤로 낮아빠졌고 그녀의 칼은 남자의 손가락이 아닌 테이블 위를 쾅 하고 내리찍었다. 아씨, 이 새끼가 겁을 먹고 도망가네. 강지아는 일부러 욕설을 내뱉으며 넘어진 남자를 향해 달려가 발길질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길질은 남자의 몸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보다는 주변의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차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집중되었다. 독사와 부하들의 눈에는 그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날뛰는 것처럼 보였다. 됐어, 거기까지. 독사가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강지아의 어깨를 잡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합격. 손가락은 자르지 못했지만 그 도끼는 마음에 드는군. 좋아, 오늘부터 넌 내 사람이다. 강지아. 서아리는 그렇게 암용 조직의 심장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위장 잠입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부터 그녀는 매일 밤 독사 같은 뱀들과 함께 잠들고 그들의 의심을 피하며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다. 추석의 보름달이 속초의 밤바다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전장의 달만이 떠 있었다. 강지아라는 새로운 가면을 쓴 서아리는 독사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는 독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할 것처럼 행동했다. 낮에는 그의 수금 업무를 도왔고 밤에는 그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와 도박장을 관리했다. 그녀의 뛰어난 싸움 실력과 대담한 행동은 금세 조직 내에 소문이 퍼졌다.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잔혹함 때문에 조직원들은 그녀를 장미칼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경외심을 품었다. 독사는 그녀를 곁에 두고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는 마치 독사가 먹이를 삼키기 전 혀를 날름거리며 탐색하듯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약점, 그녀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고 때로는 일부러 함정을 파기도 했다. 서아리는 해병 수색대에서 배운 심리전과 정보전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의 의심을 피해 나갔다. 그녀는 돈과 권력에 굶주린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여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때로는 그녀 스스로가 진짜 서아린과 가짜 강지아 사이에서 혼란을 느낄 정도였다.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독사는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렸다. 지아야, 이번엔 좀 큰 거냐. 내가 제대로 해내면 내가 확실하게 밀어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기대와 함께 날카로운 시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임무의 내용은 강릉시에 위치한 한 중소건설업체 사장에게서 투자금 5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투자 계약이었지만 실상은 암용 조직이 건설업체의 이권을 빼앗기 위해 쳐놓은 덫이었다. 사장은 지역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끝까지 조직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 영감 보통 내기가 아니야.
경찰에도 연줄이 좀 있는 것 같고 입도 살아있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알지. 지금까지 보낸 놈들은 전부 빈손으로 돌아왔어. 내가 가서 확실하게 무릎 꿇리고 와. 방법은 뭐든 상관없어. 필요하다면 그 영감 가족들을 좀 괴롭혀도 좋고. 독사는 일부러 잔인한 방법을 제시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서아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지만 강지아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걱정 마세요, 오빠. 내가 가서 그 영감 추석 제사상 대신 자기 무덤에 절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대신 성공하면 약속한 건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해요. 그녀는 독사에게서 건설업체 사장의 신상 정보와 주소,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건네받았다. 사진 속에는 사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서아린의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또다시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작전에 끌어들여야만 했다. 다음 날 서아린은 부하 2명을 데리고 강릉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장의 사무실이 아닌 그의 집으로 바로 찾아갔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여있을 시간을 노린 것이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사장의 집 앞, 그녀는 부하들에게 주변을 경계하게 한 뒤 혼자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사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서아린은 미리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회사와 새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사람인데 추석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태도와 아름다운 외모에 사장의 아내는 잠시 경계를 풀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서는 사장과 그의 딸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사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서아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사장님 사업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5억, 그거 사장님한테는 큰 돈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강지아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협박조의 말투만이 남았다. 사장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경찰? 좋죠. 부르세요. 그런데 그 전에 따님 대학 생활은 즐겁대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예쁜 딸 가진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밤길 조심해야지.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수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되고. 서아린의 시선이 사장의 딸에게 향했다. 그녀의 협박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위협적이었다. 사장과 그의 아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한 악랄한 협박이었다. 서아린은 이 방법을 선택한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꼈지만 독사의 의심을 피하고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바로 그때 서아린은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 뒤에 아주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수색대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사장은 이미 조직의 협박을 예상하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남기려 하고 있었다. 서아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녀는 일부러 더 거칠게 사장을 몰아붙였다. 사장,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일 정오까지 약속한 돈 입금해. 그렇지 않으면 내 예쁜 딸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내 입으로 말하게 하지 마. 알았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녹음기에는 들리지 않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장님, 저를 믿으세요. 이건 연극입니다. 내일 정오 경찰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오세요.
모든 걸 끝낼 기회입니다. 그녀는 사장의 손에 아주 작은 메모지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다. 메모지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오시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장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악마의 얼굴을 한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제안을 믿어보기로 했다. 서아리는 사장의 집을 나와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그 영감 완전 겁먹었어. 내일 정오까지 돈 입금 안 하면 자기 딸부터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질질 짜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 역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야. 잘했어, 지아야. 역시 넌 내가 본 여자 중에 최고야. 독사는 그녀의 보고에 매우 만족해하며 내일 돈이 들어오면 함께 축하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다. 서아리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내일 정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사장 가족의 운명, 그리고 암룡 조직의 실체를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릉의 밤거리를 보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작은 메모지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도화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정오 약속된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독사는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며 강지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영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지아야. 이제 내가 왜 장미칼인지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그 영감 딸이 다닌다는 대학 어딘지 알지? 가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협박하는 놈들이 아니라는 걸. 그의 눈빛은 잔혹한 기대로 번뜩였다. 서아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독사에게서 받은 차량에 올라타 사장의 딸이 다닌다는 대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장에게 전날 밤 몰래 건넨 메모에 적힌 약속 장소 경포호수 인근의 한적한 폐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사복 차림의 경찰들과 굳은 얼굴의 사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리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위장 잠입한 해병대 수색대 중령임을 밝히고 지난 며칠간 수집한 암룡 조직의 내부 정보와 독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겼다. 그리고 사장이 가져온 협박 녹음 파일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룡 조직의 중간 보스인 독사를 현장에서 검거할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다. 제가 지금 독사에게 연락해서 사장 딸을 납치했다고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몸값을 받기 위해 이곳 폐창고로 유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독사와 그의 부하들이 현장에 나타나면 즉시 덮치십시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만약 독사가 함정을 눈치채거나 경찰의 포위망이 뚫리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아린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 적진의 심장부에서 벌이는 고독한 전투였다.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서아리는 독사에게 전화를 걸어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사장의 딸을 납치했다고 보고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겁에 질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물론 그 비명소리는 자태식이 미리 준비해둔 음향 효과였다. 오빠, 이 계집애가 하도 발악을 해서 좀 손을 봐줬어. 이제 그 영감한테 전화해서 당장 10억 준비하라고 해. 돈은 여기 경포호수 폐창고로 직접 가져오라고 하고. 그녀의 실감나는 연기에 독사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크게 웃으며 자신이 직접 돈을 챙겨서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조직의 돈을 빼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 약 1시간 후 독사와 그의 부하 10여 명이 탄 차량들이 폐창고로 들어섰다.
독사는 차에서 내리며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경찰 특공대와 서아린의 완벽한 위장술에 속아 넘어간 뒤였다. 그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아린은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창고의 모든 문이 동시에 닫히고 매복해 있던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움직이지 마. 강릉경찰서 강력반이다.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사와 그의 부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경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서아리는 혼란의 틈을 타 도망치려는 독사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시나 오빠.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너 정체가 뭐야? 독사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그는 품 안에서 칼을 꺼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서아리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하고도 치명적인 타격. 그녀의 손날이 독사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하자 거구의 독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독사의 검거는 암용 조직을 뒤흔든 거대한 파문이 시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조직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상상 이상의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어둠의 정점에 있는 존재, 암용의 진짜 이름이 드러났다. 마진태. 겉으로는 강원도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지역 유지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강원도 전체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은 냉혹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이다. 독사의 정보에 따르면 마진태는 매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비밀 별장에서 조직의 핵심 간부들만을 초대해 성대한 연회를 연다고 했다. 그곳에서 조직의 차기 계획을 발표하고 배신자를 처단하는 등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올해의 연회는 바로 오늘 밤 평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그의 비밀 아지트 용의 둥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서아린과 경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조직의 수뇌부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하지만 용의 둥지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나 다름없었다. 수십 명의 무장한 경비원들이 24시간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고 내부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찰이 정면으로 공격한다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했다. 그때 서아린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독사가 검거된 사실은 아직 마진태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독사의 파트너인 강지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도 극소수입니다. 제가 독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연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경악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아린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암용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제가 연회 내부에서 교란을 일으키고 정보를 보내면 여러분은 그 신호에 맞춰 외부에서 진입하십시오. 이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마진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날 밤 추석의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 서아린은 독사의 차를 몰고 평창의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용의 둥지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로 갈아입은 그녀의 허벅지에는 초소형 발신기이자 폭파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아라는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오직 해병 수색대 중령 서아린으로서 이 길고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용의 둥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가면을 쓴 악마들의 추악한 연회, 그 한복판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피하지 않을 터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자랑스러운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평창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하지만 해발 700m 고지에 숨겨진 마진테의 비밀 별장, 용의 둥지는 그 고요를 비웃듯 대낮처럼 환한 불빛과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목재와 통유리로 지어진 우아한 산장이었지만 서아리는 그곳에 감도는 피비린내와 탐욕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용의 둥지가 아니라 온갖 독사들이 모여 맹독을 나누는 구렁이 소굴이었다. 독사의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에 다다르자 자동 인식 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경호원들이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들의 품속에는 분명 차가운 총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마진테라는 왕이 지배하는 작은 왕국이었다. 서아린, 아니 강지아는 차에서 내렸다. 오늘 밤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의상은 몸의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붉은색 실크 드레스였다. 등 부분이 깊게 파여 평소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등 근육이 우아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짙은 화장과 도발적인 붉은 립스틱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위험하고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등장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자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여자들의 눈에는 질투와 경계심이 어렸다. 독사의 여자 장미칼이라는 별명으로 암암리에 알려진 그녀의 등장은 이 가면 무도회에 던져진 하나의 뜨거운 불씨와도 같았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패의 전시장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대기업 임원들이 조직의 핵심 간부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뒤에는 추악한 거래와 검은 뒷돈의 악취가 진동했다. 서아리는 혐오감을 감추고 독사의 파트너로서 자연스럽게 그들 무리에 섞여들었다. 그녀는 교태 섞인 미소와 적당한 아양으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자퇴식이 건네준 조직도와 얼굴 사진들이 눈앞의 인물들과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다. 저자는 마약 유통을 담당하는 흑표범, 저자는 사채업을 총괄하는 진해, 그리고 저기 정치인에게 아첨을 떨고 있는 자는 조직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회계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2층 난간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40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미소와 지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범죄 조직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성공한 기업가나 대학 교수에 가까웠다. 그가 바로 암룡 마진테였다. 귀한 분들, 제 누추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밤 모든 시름은 잊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서아리는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을 놓치지 않았다. 저 온화한 가면 뒤에 진짜 괴물의 얼굴이 숨어 있었다. 마진테는 난간을 내려와 연회장을 둘러보며 손님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서아린 앞에서 멈췄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군. 누구신가? 마진테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었다. 그것은 남자의 욕망이 담긴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새로운 무기의 성능을 가늠하는 듯한 분석적이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강지아라고 합니다, 회장님. 독사 오빠 밑에서 일 배우고 있습니다. 서아리는 일부러 목소리를 한 톤 높여 가볍고 철없는 여자처럼 대답했다. 독사? 그 친구가 이런 미인을 숨겨두고 있었군.
그런데 오늘은 왜 혼자지? 독사는 어디 있나? 마진태의 질문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서아린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는 급한 수금건이 있어서요. 저더러 먼저 가서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올 거예요. 그녀는 마진태의 팔에 자신의 팔을 은근슬쩍 끼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다. 이 위험한 남자 앞에서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잡아먹히고 말 것이었다. 마진태는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좋아. 독사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대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그 순간 연회장 한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마약 유통권을 두고 흑표범의 세력과 다른 파벌 간의 시비가 붙은 것이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양쪽 조직원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리듯이 으르렁거렸다. 마진태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을 뿐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신호를 보내자 어디선가 그림자처럼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두 세력을 떼어놓고 상황을 정리했다. 서아리는 바로 이 순간을 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란이 일어난 곳에 쏠린 틈을 타 그녀는 마진태의 곁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마진태의 서재 혹은 비밀 사무실. 그곳에 암룡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의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2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2층 복도는 1층의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복도를 순찰하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해병 수색대의 침투 훈련에서 배운 대로 소리와 그림자를 이용해 그들의 감시를 피하며 복도 끝으로 향했다. 복도 가장 끝, 다른 방들과는 달리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있는 방이 있었다. 지문 인식기와 홍채 인식 스캐너까지 달려있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 바로 저곳이다. 서아리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자태식이 특수 제작한 해킹 장치를 꺼내 들었다. 담배 케이스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보안 시스템에 갖다 대자 복잡한 암호 체계가 순식간에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딸칵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거대한 서버 컴퓨터와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니터에는 강원도 전역의 CCTV 영상과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리고 암호화된 문서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암룡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서아리는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데이터 전송 장치를 꺼내 서버의 메인 포트에 연결했다. 장치에 푸른 불빛이 들어오며 거대한 용의 심장에 담긴 모든 피가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어폰으로 자태식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1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 그 10분 동안 그녀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버텨야만 했다. 바로 그때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진태가 벌써 그녀의 부재를 눈치챈 것이다. 서아린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진짜 전투의 시작이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을 넘는 소리와도 같았다. 서아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서버 컴퓨터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지만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들어온 것은 마진태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 정장을 입은
유령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내였다. 날카로운 비라인 턱선과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눈동자. 그는 마진테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충실한 그림자인 귀도였다. 조직 내에서도 그의 본명이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오직 마진테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살인 기계로 알려져 있었다. 귀도의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방 안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 변화와 서버 컴퓨터에 연결된 낯선 장치의 푸른 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혹한 표식이었다. 거기 있는 거 안다. 쥐새끼. 보스가 얌전히 나오라고 하시는군.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서아리는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데이터 전송 완료까지 남은 시간 7분.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귀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단검 2자루를 꺼내 들었다. 역수로 쥔 단검의 칼날이 희미한 불빛에 번뜩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버 컴퓨터를 향해 몸을 날렸다. 서아리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굴려 공격을 피했다. 챙. 귀도의 단검이 서버의 철제 외벽을 깊숙이 파고들며 불꽃을 튀겼다. 그의 힘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두 그림자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귀도의 공격은 직선적이고 파괴적이었다. 그의 단검은 쉴 새 없이 서아린의 급소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아린은 해병 수색대의 근접 격투술 무적도를 이용해 그의 공격을 흘려내고 방어하며 빈틈을 노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관절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쾅! 서아리는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귀도에게 날렸다. 귀도는 날아오는 의자를 단검으로 가볍게 두 동강 냈지만 그 순간 생긴 아주 짧은 빈틈을 서아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하지만 귀도는 고개를 살짝 비틀어 충격을 최소화하고는 그대로 그녀의 복부를 향해 무릎을 올려쳤다. 컥. 예상치 못한 반격에 서아린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렸다. 상대는 그녀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길거리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오직 살인을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였다. 데이터 전송 완료까지 남은 시간 4분. 이대로는 불리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책상 위에 놓인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 벽에 걸려있던 액자. 그녀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문진을 던져 그의 시선을 교란하고 깨진 액자의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넌 누구냐? 독사의 여자가 아니군. 내년의 움직임은 군인의 것이다. 어느 부대 소속이지? 귀도가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짙은 사리가 떠올랐다. 내 놈의 지옥을 담당하는 부대 소속이다. 서아리는 그를 도발하며 다시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유리 조각이 귀도의 팔을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다. 귀도의 미간이 처음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서아린을 단순한 침입자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실력을 가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서버 컴퓨터와 모니터가 부서져 나가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두 사람의 몸에도 상처가 늘어갔다. 서아린의 붉은 드레스는 여기저기 찢겨나갔고 그녀의 팔과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천사처럼 반가운 자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데이터 전송 완료.
이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생존이었다. 서아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귀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의 공격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단검을 쥔 손을 자신의 팔로 막아냈다. 푹 칼날이 그녀의 팔뚝을 깊숙이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가 무방비 상태가 된 순간을 이용해 그의 품에 숨겨져 있던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움직이지 마. 상황은 역전되었다. 서아리는 피 흘리는 팔로 겨우 총을 든 채 귀도를 겨눴다. 하지만 귀도의 얼굴에는 패배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비웃고 있었다. 어리석군.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사무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복도 밖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와 귀도의 싸움 소리에 이미 모든 경비 병력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신부는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이요새 같은 용의 둥지 깊숙한 곳에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고 만 것이다. 모두 들어와. 전현을 잡아. 마진테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은 배신자를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리는 귀도를 향해 총을 겨눈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선배님, 경찰이 외곽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신호를 주시면 됩니다. 자태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드레스 아래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 초소형 폭파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 방을 날려버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이 철옹성 같은 요새의 균열을 내기에는 충분했다. 작전 개시.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사무실의 창문을 향해 총을 쏘았다. 탕. 방탄 유리의 거미줄 같은 금이 같지만 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 균열을 향해 폭파 장치를 던졌다. 그리고 귀도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게 바로 해병대식 인사법이다. 그녀는 폭파 장치의 기폭 스위치를 누르는 동시에 방 안의 거대한 책상 밑으로 몸을 던졌다. 쾅!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사무실의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창밖에 차가운 밤 공기가 폭풍처럼 밀려들어왔다. 화려했던 가면무도회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그녀는 이제 폭풍의 눈이 되어 거대한 용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포효를 내지를 준비를 마쳤다. 용의 둥지를 뒤흔든 굉음은 서아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모든 적들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무너진 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수십 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이 벌떼처럼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귀도 역시 피를 흘리면서도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다시 일어섰다. 전현 죽이지 말고 생포해. 회장님 명령이다. 조직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서아리는 무너진 벽에 잔해를 딛고 아슬아슬하게 바깥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2층 높이의 테라스 아래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다. 그녀는 총을 쏘며 저항하는 동시에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바로 그때 용의 둥지 외곽에서 또 다른 폭음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경찰 특공대의 진입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외부의 공격으로 조직원들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서아리는 테라스 난간에 묶여있던 장식용 넝쿨을 붙잡고 벽을 타기 시작했다. 해병대 산악 훈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고개였다.
총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넝쿨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녀는 지체 없이 정원의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 용의 둥지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서아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사냥감에서 다시 사냥꾼으로 변했다. 어둠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녀의 게릴라전이 시작되었다. 숲속에 숨어 자신을 추격하는 조직원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목을 조르고 급소를 가격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정글 속을 누비는 검은 표범과도 같았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크악! 저기 숲속에 괴물이 있다. 한 조직원의 비명이 최후의 유언이 되었다. 그녀가 내부에서 적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동안 경찰 특공대는 마침내 별장의 방어선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자태식은 해킹을 통해 별장 내부의 모든 CCTV를 장악하고 서아린의 이어폰으로 적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다. 선배님 3시 방향 2명 접근 중입니다. 1층 로비는 현재 교전 중. 마진테는 지하 벙커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다. 벙커의 위치를 전송해.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오직 하나, 암용 마진테의 목이었다. 그녀는 교전이 벌어지는 1층 로비를 피해 건물의 환기구를 통해 지하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를 기어가는 동안 팔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차가운 철판 위로 뚝뚝 떨어졌다. 고통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한계 상황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한 지하 벙커의 입구는 거대한 강철 문으로 막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날 사장에게서 얻어낸 정보와 자태식이 분석한 별장의 설계도 덕분에 경찰은 이미 이 벙커의 존재와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아린이 벙커 문에 소형 접착 폭탄을 설치하고 있을 때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강릉 경찰서장이 직접 이끄는 최정예 특공대원들이었다. 서중령님,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아닙니다. 저자는 제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서장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벙커의 강철 문이 뜯겨져 나갔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마진테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한 사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괴물의 맨얼굴이었다. 그의 손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옆에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만신창이가 된 귀도가 서 있었다. 내년 감히 내 왕국을 짓밟아? 마진테는 이성을 잃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특공대원들이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응사했다. 치열한 총격전 속에서 서아리는 총알이 빗발치는 공간을 가로질러 마진테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을 본 귀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은 처절했다. 서로의 상처를 공격하고 부러진 뼈의 고통을 참아가며 오직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마침내 서아리는 귀도의 심장에 자신의 단검을 꽂아 넣는 데 성공했다. 귀도는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마진테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내 왕국은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모든 비밀은 나와 함께 무덤으로 가져가겠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서아린이 던진 단검이 그의 손등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악! 비명과 함께 총을 떨어뜨린 마진테에게 서아린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이 갈 곳은 무덤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다. 내 놈이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평생 감옥에서 곱씹으며 갚게 될 거다. 그녀의 강철 같은 포효가 지하 벙커를 가득 메웠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벙커 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용의 둥지는 함락되었고 암룡이라는 이름 아래 강원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범죄 조직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붕괴했다. 서아리는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벙커를 걸어 나올 때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서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동트기 시작하는 여명의 빛을 받으며 서아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옥 같았던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전투가 남긴 상처와 기억은 그녀의 군복의 또 하나의 훈장이자 멍에가 되어 평생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붉게 물든 강원도의 하늘은 마치 수많은 희생과 한 군인의 숭고한 헌신을 위로하는 듯 고요하고 장엄했다. 서아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온몸을 옥죄는 듯한 통증이었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몸을 조금 움직이려 하자 팔과 옆구리, 다리 등 온몸의 상처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용의 둥지에서의 사투가 꿈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대 곁에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그녀의 직속상관인 김정수 소장과 강원지방경찰청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자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와 경외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서중령, 정신이 드나. 살아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네. 김정수 소장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길러낸 최고의 인간 병기 중 하나가 하마터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올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그는 밤새도록 되뇌고 있었을 터였다. 강원경찰청장은 허리를 깊이 숙여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서중령님, 당신은 강원도의 모든 경찰관과 도민들을 대신해 저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당신이 확보한 서버 데이터는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를 갉아먹던 거대한 악의 실체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아린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데이터는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가져왔다. 암룡 조직과 유착 관계에 있던 국회의원, 검찰, 경찰 고위 간부, 언론인, 기업가 등 수십 명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발견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부패 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암룡 게이트라 칭하며 대서특필했고 국회에서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마진태와 조직의 핵심 간부들은 물론 그들과 결탁했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강원도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검은 그림자는 한 명의 해병대 장교가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에 의해 산산조각 나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중령, 자네의 이번 임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될 걸세. 김정수 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의 민간인 사건 개입, 특히나 위장 잠입과 비밀 작전 수행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녀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그녀의 남은 군 생활은 물론 군 전체의 명예에도 흠집이 갈 수 있었다. 결국 국방부와 경찰청은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기로 결정했다. 암룡 게이트의 시작은 조직 내부의 불만 세력이 제공한 결정적 제보 덕분인 것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승리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유령, 소리 없는 영웅으로 남아야만 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명예나 보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아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는 단 하나,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회복 기간이 시작되었다. 찢어진 근육과 부러진 뼈가 붙어가는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정신적인 후유증이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귀도의 공허한 눈동자, 마진테의 광기 어린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전투의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살이의 기억들이 고요한 병실의 밤을 채웠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불을 켠 채로 잠을 청해야만 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은 동료들의 방문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자태식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와 연일 터져나오는 암용 게이트 관련 뉴스를 보여주었다. 선배님 보십시오. 선배님이 시작하신 태풍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의 어르신들이 명절에 조폭들에게 뜯길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서아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에는 강릉의 건설업체 사장과 그의 가족이 찾아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사장의 딸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와 함께 직접 뜬 목도리를 그녀에게 선물했다. 군인 아저씨 아니 언니.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추우실 텐데 이거 꼭 하고 다니세요. 서아리는 그 목도리를 받아들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켜낸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일상이라는 사실이 그 어떤 훈장보다도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역시 가족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녀의 부모님은 핏기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딸의 깡마른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평생 무뚝뚝하시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연신 마른 세수를 했다. 군에서 알려준 간략한 사고 경위를 들었지만 그들은 딸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 단순한 사고의 결과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리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내가 이렇게 다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애원에 서아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만두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처럼 다쳐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버스 안에서 그녀에게 참교육을 당했던 흥랑은 교도소 독방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연일 터져나오는 암용 게이트의 실체와 자신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독사와 암용 마진테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며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날 추석 시골 버스에서 자신이 건드렸던 그 여자는 그냥 좀 싸움 잘하는 미친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거대한 용의 목을 벤 전설 속의 영웅이었다. 그는 TV 화면을 향해 그리고 기억 속의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그의 길고 어리석었던 인생에 대한 뒤늦은 참교육의 마침표였다. 2달 후 늦가을의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서아리는 마침내 퇴원했다. 군복도 화려한 드레스도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강원도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였다. 버스는 그녀의 기억 속 그 길을 다시 달렸다.
창밖으로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룬 설악산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버스 안의 풍경은 2달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노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들은 암용 게이트 이후 지역 사회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들의 평화를 되찾아준 상처 입은 영웅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아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세상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버스가 그녀의 고향 마을 입구에 섰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집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을 걷자 멀리서 그녀를 발견한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우리 딸, 이제야 왔구나. 이제야 왔어.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놓아주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와 갓 부쳐낸 전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를 위한 아주 많이 늦어버린 추석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아리는 부모님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늦은 송편을 빚었다. 한때는 적의 목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던 그녀의 손.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으로 그녀는 서툴지만 정성껏 송편을 빚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혔다. 서아리는 밤하늘에 떠오른 금음달을 바라보았다. 2달 전 그녀의 전쟁을 지켜보았던 그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내는 그 모습이 꼭 자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강함이란 적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려는 굳은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길고 피로 얼룩졌던 추석은 이제 끝났다. 상처 입은 영웅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항구로 귀환한 것이다. 강원도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평화가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